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연 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어느 호텔에서 한국을 싫어하는 한 프랑스인 여성이 일본 프로를 보더니 갑자기 온몸을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니 어떤 장면이 나오자 급기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 TV를 보더니 눈물까지 흘린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일본을 좋아한 프랑스인 여성 클로에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으로 일본 문화에 빠져있는 클로에입니다. 저는 여행 블로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네온사인이 별자리처럼 반짝이고 거리가 수백만 명의 에너지로 가득 찬 번화한 도시 도쿄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만화를 읽던 어린 소녀 시절부터 시작된 꿈이자 매혹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도쿄의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와는 다른 세계였고 저는 일본의 모든 것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소리, 광경, 냄새의 만화경과도 같았습니다. 시부야의 화려한 광고판, 아사쿠사 센소지의 고요한 아름다움, 하라주쿠의 완벽한 패션 등 도쿄의 구석구석에는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저희 사랑은 단순히 장소뿐만 아니라 문화, 규율,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의 세심함, 전통에 대한 헌신,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 감탄했습니다. 기술을 익히는데 수년이 걸리는 스시 셰프나 도서관에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 등 탁월함을 향한 노력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탐험을 거듭할수록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교토의 유서 깊은 거리를 거닐며 일본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듯 당당히 서 있는 고대 사찰을 감상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라이와 무사도, 다도의 섬세한 예술, 기모노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에 대해 배웠어요.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의 선명한 색채, 겨울에는 고요한 홋카이도의 설경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매력은 옛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것에도 똑같이 매료되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발전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고속 열차, 로봇 공학, 게임 산업 등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혁신을 선도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미디어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한 탐험에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은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보게 된 텔레비전 에피소드입니다. 2018년 4월 3일에 방영된 TBS의 메이드 인 재팬에서 칠레 사람들이 일본의 자동문 택시에 감탄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놀라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방송은 일본 혁신의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장된 느낌이 들어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칠레 사람들의 반응은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차량 주위에 부자연스럽게 모여있는 모습과 너무 고르게 분포되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모습은 방송 시작부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그런 강제적인 열광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보고 있는 것에 진위 여부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은 많은 일본 시청자들도 공유하고 있었으며 대본이 너무 노골적으로 연출되지 않도록 좀 더 섬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예능, 토크쇼,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관찰한 큰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종종 외국인 거주자, 여행자 또는 학생이 출연하여 일본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일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해외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패널로는 켄트 길버트, 토니 마라노 같은 친일 인사가 단골로 출연했으며 때로는 기미가요를 언급하는 등 우익적 요소가 가미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복되는 주제는 일본의 관습이나 매너를 이해하기 위해 더듬거리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종종 유머러스한 의도로 제작되었지만 때로는 외국인의 문화 인식 부족을 훈계하는 듯이 경멸적인 어조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시각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외국 문화의 측면을 가져와 조롱의 소재로 삼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 에피소드와 그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광범위한 패턴을 목격하면서 저는 미디어에서 문화적 표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자신의 문화를 기념하는 것과 다른 문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였으며 표면을 넘어 제가 접하는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일본에 매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불쾌하기는 했지만 진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만난 일본인들은 미디어에서 보았던 우아함과 세련됨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내성적이며 항상 남을 배려했습니다. 자신보다 사회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집단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저는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단순한 국가를 넘어 완벽함의 상징이자 전통과 혁신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문화적 우수성의 전형이자 전 세계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법.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저희 확고한 믿음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프랑스로의 여행은 일본 너머의 세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한국이라는 나라에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고국 프랑스로 돌아와 보니 익숙한 풍경과 소리가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의 세월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저의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 상승이라는 예상치 못한 촉매제 덕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놀던 파리의 거리를 걷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 카페가 있던 곳에 한식당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젊은이들은 정주행 중인 최신 한국 드라마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떨었고, 상점과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익히 알고 있던 바로 그 거리에 한류의 생생한 색채가 물들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일본에 살면서 거의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이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종종 더 뛰어난 이웃 국가를 따라잡으려는 부차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국 문화가 관심의 중심이었고 그 인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국 카페에 앉아 전통 보리차를 마시며 프랑스 청소년들이 한국 남자 아이돌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춤을 따라 추고, 웃고, 좋아하는 멤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고, 제가 일본에서 믿어왔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지만 곧 매료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신선했고 연출력이 인상적이었으며 감정의 깊이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풍부하고 활기찬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과의 대화도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의 역동성, 현대와 전통의 조화, 강한 정체성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한국 스킨케어 루틴은 여자들의 밤에서 화제가 되었고, 우리는 제품의 혁신과 효능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머물며 한 가지 관점에 빠져 있는 동안 밖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불안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 시야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마치 열쇠구멍을 통해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프랑스에서 일본 관광객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절제되고 예의 바른 이미지와는 달리 무례하고 현지 관습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일본의 존중하고 조화로운 사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반면 제가 만난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과 교류하기를 열망했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리 문화를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의는 물론이고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한국인은 내성적이고 매너가 없을 거라는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이번 프랑스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해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죠. 제 자신도 몰랐던 편견에 도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 즉 예상치 못하게 고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열망의 씨앗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제 안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흑백의 시각이 회색빛으로 바뀌었고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이 제 인생의 캔버스에 선명한 색채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약 2년을 보낸 후 저는 한때 문화적 우수성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마주한 풍경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떠났던 일본은 제가 돌아온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때 일본의 우월성을 찬양하던 문화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밖의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전통 스타일을 자랑스럽게 선보이던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과 메이크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J-팝이 울려 퍼지던 도쿄의 거리는 이제 한국 음악의 리듬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태도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라이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한국을 이제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는 아니더라도 동등한 문화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저에게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으로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니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빠르게 이미지를 재정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끌렸습니다. 이제 한국을 직접 경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과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에너지와 혁신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은 한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로 서 있었고, 경복궁과 같은 고궁은 고요한 휴식을 제공하며 유구한 유산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수준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첨단 기술, 활기찬 경제 활동은 모두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진보와 전통의 조화였습니다. 인사동 거리에는 수백 년 된 찻집이 현대적인 카페와 나란히 서 있었고, 각 찻집은 한국의 시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함과 친절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묘사되는 내성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홍대의 트렌디한 거리에서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등 모든 만남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담한 맛과 공동체적인 식사 문화를 가진 한식은 즐거운 발견이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축제이자 이 땅의 풍요로운 농업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치의 톡 쏘는 매운맛부터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의 포근함까지 모든 음식은 새로운 맛과 전통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탐험할수록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과 프랑스에서의 짧은 체류로 형성된 이전의 인식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고대의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고 도시 생활의 번잡함과 자연의 고요함이 균형을 이루는 대조와 복합의 땅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최고의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세계 무대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는 나라로 발돋움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겸손과 개방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한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그 자체로 감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활기찬 문화를 탐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단순하지만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마트를 방문했다가 한국 기술의 놀라운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마트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첨단 AI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진열대에 있는 동적 디지털 가격표였습니다. 이 태그는 진행 중인 프로모션 이벤트와 재고 수준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자를 꿈꾸던 저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일상생활의 기술이 매끄럽게 통합된 모습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기술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기기와 고층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삶을 더 단순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부터 대중교통의 스마트 시스템까지 한국의 기술은 삶의 방식이자 발전과 편의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점은 일본 미디어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시간은 한 문화가 자국민과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과장된 묘사와 강요된 감탄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한국 방송은 자국의 문화와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문화 홍보에 있어서는 좀 더 진정성 있고 절제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외국인이 등장할 때는 노골적으로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진정한 교류와 배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이나 전통이 소개될 때 효과를 노리고 증폭시키지 않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현지인들과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직한 표현을 통해 존경과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문화적 차이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배보다는 진정성에 뿌리를 둔 한국의 문화 교류 방식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를 보다 미묘하게 인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쌍방향 문화 대화의 개방적인 사회에 단순히 자신의 문화적 성취를 과시하기보다 학습과 상호 존중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한국 미디어의 국내외 교류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민족적 자긍심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단적 이해의 성장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방문객과 내국인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체험에 반영되어 포용성과 글로벌 커뮤니티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표현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는 깊은 대조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와는 완전히 다른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문화적 영향력이 특징인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공동의 복지를 위한 한국인의 헌신, 서로에 대한 존중,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배워온 이야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제 이야기는 개인적인 변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제 관점에 색을 입혔던 편견과 오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이전 세계관의 한계를 직시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한국 문화가 그 자체로 풍부하고 역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기술 혁신 등 한국의 문화 수출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독특한 목소리를 찾아낸 한 사회의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발견의 여정을 통해 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이야기와 어려움, 성취를 가진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테피스트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배움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공감하고 인식하는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저는 방문했던 장소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뿐 아니라 깊은 감사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떠났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관점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서울만의 냄새가 있어.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홍콩이랑은 달라. 서울의 냄새가 있다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고. 홍콩은 뭔 냄새가 나는데. 홍콩에서 이주한 여성과 한국의 직장 동료가 서울의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뭔가 다르다고 하지만 특정 지어서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의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에 다녔던 정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꼭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돈이 되는 대부분의 것들에 투자를 해요. 사업체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채권이나 사모펀드 같은 것에도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동산이 가장 비싼 홍콩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유망한 곳은 바로 부동산 투자 분야이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투자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꽤나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업이었기 때문에 3년 차에 홍콩 외곽에 집을 사고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점차 홍콩의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집의 위치를 바꾸어 갈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홍콩이라는 위치상 중국의 대부호들을 만나는 미팅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단 중국의 대부호들은 정말 부자들이긴 해요. 개인 사업자인데도 돈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돈이 사람의 인성을 대변해주지는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제멋대로였어요. 일단 순서라는 게 절대 없었어요. 회사의 일정이나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네들 멋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를테면 5시에 미팅을 잡아놓고 3시에 와서 그냥 들여보내달라는 일들도 많았고요. 담당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는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런가 하면 늦게 오는 일도 흔했어요. 이번엔 3시에 미팅이 잡혀있는데 자기 일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5시에 오는 거죠. 자기들 일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말고도 돈이 많은데도 왜 씻지를 않는 거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집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정말 안 씻어서 나는 땀 냄새요. 저는 정말 홍콩이 중국의 아래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문화적으로도 이렇게나 다른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손님이 중국인일 때는 조금 나았어요. 하지만 더 곤란한 것은 중국 동료들이었어요. 물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못생겼다나 옷을 못 입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걸맞는 깔끔한 용모는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인 손님들을 상대할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손님들을 상대할 때만큼은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중국 동료들을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속으론 같이 출장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인 동료들을 상대로 홍콩이나 대만의 투자처를 만나야 할 때는 더욱더 곤란해요. 얘네는 정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면서 은연중에 절대로 홍콩법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중국법, 중화민국의 시민으로서 이런 얘기들을 꼭 언급하고는 해요. 이것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한때 최고의 호황이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모였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홍콩은 3년만 양도세를 내면 그 이후에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기가 얼마나 좋은 구조인지 아시겠죠? 땅덩어리는 좁은데 여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방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월세 50만 원이면 이제 침대만 있는 방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심지어 이 방을 2개로 가벽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홍콩의 부동산을 절대 소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적은 세금과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아파트를 사고 있으니까요. 주택 부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개발자들은 종종 부유한 엘리트층을 위한 고급 주택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저렴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극명한 격차가 발생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됩니다. 저도 가끔 양심에 찔려요. 결국 제가 하는 일은 부자들이 더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일이니까요. 부동산을 소유할 만큼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치솟는 집값이 호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주거비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돈을 저축하거나 가정을 꾸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채 영구적인 임대 상태에 갇히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 결과 빠른 성장은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 오류를 도출해내고 말았죠. 그 오류 중 하나가 지옥 같은 빈부격차의 나라라는 오명일 거예요. 그리고 홍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집값으로 악명이 높은 거 아시죠? 서울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콩은 훨씬 더 심해요. 더 좁은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니까 더 좁은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사람들은 그냥 작은 방에서 사는 걸로 주거 공간을 끝내잖아요. 하지만 홍콩 사람들은 작은 방에 사는 수준이 아니라 작은 방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기숙사 같은 곳에 월에 70만 원씩 내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홍콩에는 유모들이 사는 방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월에 5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러면 홍콩 사람들의 월급이 높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홍콩 20대의 월 평균 임금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살기가 팍팍해지는 거죠. 홍콩의 인구 과밀을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생각나는데요. 서울이 요즘 시신을 화장할 곳이 없어서 장례식이 하루 이틀씩 미뤄지는 경우가 많대요. 홍콩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제가 왜 자꾸 서울 얘기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영주권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2020년에 홍콩에서 보안법이 통과된 건 정말 홍콩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고 주변에는 누가 실종되거나 죽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는 곳을 지킬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홍콩은 완전히 변했으니까요. 20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와 같은 중국의 세계적인 민폐가 터지게 되면서 저는 일하는 즐거움을 더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옮겨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한국인 동료 민지가 한국으로 오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했어요. 저 정도 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한국어를 하나도 못한다고 했더니 영어를 할 수 있는 기업에 가면 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회화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어차피 저희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해보고 심사숙고한 뒤 이야기하겠다 말했어요. 회사에서 저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게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은 저를 의아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여기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죠. 물론 자기들도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개발을 할 거면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으로 가야지. 왜 한국으로 가냐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가 싶더라고요. 개발은 중국이 맞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결국 집에 와서 한국에 대해 많이 찾아봤는데요. 특히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한국의 부정적인 면들은 부동산이나 경쟁심리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콩이 훨씬 더 심한 부분이고
저는 이미 경쟁을 해야 하는 입시 이런 부분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국이 개발이 덜 됐다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주거 환경이 홍콩보다 훨씬 더 나았었거든요.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홍콩과는 달리 한국은 재개발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친구들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민지가 저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민지는 저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않고 제 선택이라고 했어요. 다만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자세하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수중에 4억 정도의 돈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갈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매매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사실 끌렸던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집들이랑 차원이 다른 깨끗한 집들이 있었어요. 민지의 한국 아파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넓고 깨끗하고 수도에 있는 아파트가 홍콩 아파트보다는 훨씬 쌌으니까요. 저는 그 식사가 끝나고 바로 민지가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가 가장 감탄했던 건 주거시설이에요. 제가 매매한 아파트는 한국에서 최고급 아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기가 아닐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홍콩이었으면 12평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서울에서는 27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홍콩에서의 비좁은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아파트의 넓고 개방적인 구조에 첫눈에 반했어요. 홍콩의 비좁은 공간과 비교할 때 여기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헬스장은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헬스장은 넓고 현대적인 장비로 가득 차 있었으며 거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홍콩은 땅이 문제니까 헬스장 같은 곳은 최고급 아파트에만 있는 곳이거든요. 홍콩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할지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산책로,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놀이터가 아파트마다 있었어요. 심지어 이 놀이터가 아파트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단지마다 한 개씩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이 중산층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었죠. 홍콩에서의 삶이 주는 압박감과 달리 여기서는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미 서울에 온 순간부터 제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 셈이죠.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삶의 여러 가능성을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건 제가 이제는 경찰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경찰이 위협적으로 보이는 홍콩에서 온 저에게는 너무 부러운 일이었어요. 경찰이 비무장 상태로 거리를 순찰하는 도시에 사는 것은 제 삶과 법 집행 및 지역사회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안법 이후로 홍콩은 경찰과 지역 사회 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종종 불신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사회가 되었어요. 일단 아니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본인들의 편리함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홍콩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 경찰 아시죠? 경찰이라고 잘 말 안 하죠. 중국 공안이라고 하죠. 중국 공안이 이제 홍콩 사람들을 처벌하니까요. 이건 진짜 부당한 일이에요. 처벌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라 법이 할 일이니까요. 그래도 중국이 홍콩에 눈치를 볼 리가 없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 경찰은 법 집행자가 아니라 평화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접근 방식은 소통, 이해,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경찰들은 갈등 해결, 위기 완화 기술,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찰과 시민 사이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식을 키워왔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던 상황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찰관들은 냅다 몽둥이를 들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소란을 피우던 것을 제압하려고 했었죠. 물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한국 경찰들도 무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최대한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종종 목격하는 긍정적인 결과의 한 예일 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저에게 경찰에 대한 깊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경찰을 볼 때 주눅 들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경찰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상호작용의 전체 역학관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어느 날 서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난 것을 봤어요. 싸움이 난 테이블이 아니라 유심히 지켜보던 술집 주인이 경찰을 부르는 것을 봤죠. 정말 놀랐어요. 경찰이 5분 만에 와서 상황 정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경찰들의 말을 잘 듣고요. 꼭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경찰의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경찰이 위협적인 나라에서 살다가 오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깨끗한 거리예요. 서울 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 저는 서울의 예상치 못한 면, 즉 놀라운 청결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닦인 것 같았어요. 보도에는 쓰레기가 없고 공공장소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공기도 더 신선하고 맑게 느껴졌습니다. 홍콩의 흐린 하늘과 공기와는 좀 달랐어요. 환경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물리적인 청결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 적은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겨울에는 호떡, 붕어빵, 떡볶이까지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넘치지만 다들 다 먹은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가게 주인들이 가게 앞은 물론이고 공공 통로까지 쓸고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자원봉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들 이름도 있었대요. 깔끔히 봉사단이요. 나라에서 모여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길거리에 더러운 게 보이는 게 싫어서 자발적으로 치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청결과 질서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은 서울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시민들이 도시와 서로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환경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는 엄격한 법이나 처벌로 강제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감하는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홍콩의 날씨는 대부분 습하고 아열대성 기후로 극적인 계절 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꽃, 여름비, 가을 단풍, 겨울 눈이 내리는 한국은 제게 사계절의 경이로움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은 정말 최고였어요. 홍콩도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게 구분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더운 날씨거든요. 한국의 봄은 제 마음을 가장 먼저 훔쳤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도시의 변화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분홍색과 흰색 꽃잎으로 뒤덮인 거리와 공원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무더위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저는 사실 홍콩의 습한 더위에 비하면 이 정도 더위는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은 실내에 에어컨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덥다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을이 되자 한국은 저를 진정으로 사로잡았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은행나무가 늘어선 길을 걷다 보면 황금빛 단풍이 발밑에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죠. 이 계절에는 풍요와 감사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도 함께 열려 우리 삶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겨울은 처음에는 추위와 눈으로 인해 두려웠지만 곧 제가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도시가 온통 하얗게 덮이는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변함없는 홍콩의 기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여행 가서 맞아본 눈이랑 제가 사는 곳에서 맞는 눈은 다르니까요. 요즘 홍콩에서의 선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한 발짝 상황을 떨어져서 보니까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안타까움보다 답답한 마음이 더 큰 상태로 계속해서 홍콩에서 살고 있었겠죠. 왜 중국은 자기네 나라만 고통받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까지 고통받게 할까요? 혹시나 한국으로의 이민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오시길 바래요. 고학력자라면 무조건 능력대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 바로 한국이니까요.